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네라고 말한 것이 언제였나요? 어쩌면 어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곤한데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정말로 원하지 않는데도 분위기에 맞추어서 속으로는 싫다고 외치면서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그 순간 이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이 들었나요? 하지만 그 안도감 아래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나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자신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 말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 어딘가에 쌓이는 느낌. 우리는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덕이라고,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불편해도 참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매우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믿음들에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른 시각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의 관점에서, 그리고 깊은 심리학적 탐구의 관점에서 경계는 타인을 거부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윤곽선입니다. 경계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의 소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멸된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관계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경계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경계를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자신과 관계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당신이 오랫동안 허락받기를 기다렸던 무언가를 허락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경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차갑고 단단한 벽을 상상합니다. 타인을 밀어내는 것, 관계를 거부하는 것, 홀로 고립되는 것. 하지만 이것은 경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윤곽선입니다.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 속의 인물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윤곽선이 필요합니다. 윤곽선이 없으면 그 인물은 배경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집니다. 윤곽선은 그 인물을 배경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는 내가 어디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의합니다.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 내 필요와 타인의 필요, 내 책임과 타인의 책임,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타인과 단절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신으로서 관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타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타인과 깊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라진 곳에서 그 빈자리를 타인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융합입니다. 그리고 융합은 결국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융의 관점에서 경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융은 개성화를 심리적 성숙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신으로서 세상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르면, 즉 경계가 없으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타인의 기대와 요구와 감정 속에서 자신이 녹아버립니다. 융은 또한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 역할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면이 너무 두꺼워지고 가면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진짜 자신은 사라집니다. 경계가 없는 삶은 끊임없이 타인이 원하는 가면을 쓰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있으려 하는 것, 이 삶은 극도로 소진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면을 동시에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경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거절이 상처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다, 실망할 것이다, 나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이 경계를 막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망스러운 얼굴이나 상처받은 표정이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중요한 오해가 담겨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적 반응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신의 필요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매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지도록 훈련된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기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믿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차갑고 인색한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경계를 죄책감과 연결시킵니다. 경계를 설정하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이 죄책감이 경계를 지키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아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듭니다. 빈 컵으로 타인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채울 때 비로소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갈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어릴 때 갈등이 위험했던 환경에서 자란 분들, 집안이 평화롭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억누르는 법을 배운 분들에게는 갈등이 거의 생존의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없는 관계가 반드시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쪽이 계속해서 자신을 억누르는 관계는 결국 더 큰 폭발이나 관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알고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믿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는 믿음.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믿음. 이것은 사랑에 대한 매우 왜곡된 이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으로 있으면서 타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알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그 안에서 깊이 연결되는 것. 경계 없는 사랑은 오히려 의존과 통제와 분노의 온상이 됩니다. 자신을 희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의 분노,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허함,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기대와 원망. 이런 것들이 경계 없는 사랑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제 경계가 없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패턴은 착한 사람 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정식 진단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패턴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의 특성들을 살펴봅시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들어도 타인이 힘든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자신의 필요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감정적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인정받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합니다. 충분히 해줬는지, 충분히 좋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합니다. 내면 깊은 곳에 분노가 쌓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아니오들이 분노로 변해 내면에 쌓입니다. 이 패턴이 지속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타인에게 쏟으면서 자신을 채울 시간이 없으면 결국 완전히 고갈됩니다. 몸이 아프거나 극심한 피로가 오거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로 관계에서 은밀한 분노가 쌓입니다. 경계 없이 주기만 하는 사람은 내면에서 분노가 자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저 사람은? 라는 생각.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분노는 수동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불만을 표현하거나 갑자기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상대방을 밀어내는 것. 셋째로 자아 감각이 사라집니다.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항상 타인의 필요에 맞추어 살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넷째로 관계의 역학이 불균형해집니다. 한쪽이 계속 주고 다른 쪽이 계속 받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불균형이 쌓이면 분노와 원망과 통제의 역학이 만들어집니다.
경계 없는 돌봄이 사실 타인에게도 해롭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돌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돌봄은 상대방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스스로 책임지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즉시 달려가서 해결해주는 부모를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의 의도는 좋습니다.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이는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즉각적인 구조를 기대하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가 힘들어할 때마다 자신을 희생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파트너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루는 능력을 기를 기회를 잃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 즉 나는 당신의 감정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사실 더 깊은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무력한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봅시다. 아니요라는 말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어려움의 뿌리를 찾아가면 대개 어린 시절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사랑과 인정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부모가 기뻐할 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부모가 실망하거나 화를 낼 때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는 매우 빠르게 배웁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쁜지, 어떤 자신을 보여줘야 인정받는지를.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화를 냈거나 슬퍼했거나 실망했던 경험들, 자신의 필요를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받았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아니오는 위험하다는 것을,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사랑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무의식적 연결이 작동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사랑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현재 상황에 투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단순히 용기의 부족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깊은 내면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실용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너무 차갑게 들릴 것 같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 같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니오가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오는 설명이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안 돼요. 아니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설명을 붙이거나 지나치게 사과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간단한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너무 긴 설명을 붙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긴 설명은 상대방이 그 설명의 빈틈을 찾아 설득하려 할 여지를 줍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아니오가 더 분명한 경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아니오를 말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하기 어려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이것이 즉각적인 뇌를 막아주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부탁을 거절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고 필요 이상의 설명 없이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요구에는 반복적이고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패턴을 인식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실망한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아니오 이후에 오는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너무했나?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더 해줄 수 있었는데 이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것이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입니다. 새로운 행동을 할 때 오는 어색함과 같은 것입니다. 죄책감과 책임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임감은 자신이 실제로 잘못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죄책감은 종종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오는 것으로 자신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없어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한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죄책감은 책임감이 아니라 낡은 패턴의 반응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영역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관계에서의 경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관계의 경계는 특히 복잡합니다. 효도와 가족의 유대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가족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는 것, 형제자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 명절과 제사와 가족 행사에 불참할 수 없는 것,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있을 때 가족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 건강한 경계를 갖는다는 것은 부모님의 요청 중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선택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제가 해야 해요. 이것이 경계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 영역을 분명히 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적 지원자 역할을 과도하게 요구할 때도 경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힘드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도 지금 제 것들을 감당하느라 힘들어요. 지금 당장 도와드리기 어렵지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것이 경계이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직장에서의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직장에서의 경계는 많은 분들에게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경제적 안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좋은 팀 플레이어가 아니라는 인상을 줄 것 같은 두려움. 하지만 직장에서도 경계는 필요합니다. 과도한 업무 요청에 대해, 자신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부탁에 대해, 야근이 반복적으로 기대될 때,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직장에서의 경계는 전문적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맡겨진 업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업무를 추가하려면 기존 업무 중 어떤 것을 뒤로 미뤄야 할까요?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은 퇴근 후에 추가 업무가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하면 될까요? 이것도 경계입니다. 자신의 개인 시간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경계를 설정할 때 불안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고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번아웃으로 쓰러지는 것보다. 우정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경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 관계에서 경계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항상 상대방에게 맞추고 항상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고 자신의 피로함이나 필요와 상관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지속되면 그 우정이 부담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쌓인 분노와 피로감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정에서의 건강한 경계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에너지가 없어. 미안한데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계획은 나에게 맞지 않아. 너희끼리 즐겁게 다녀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경계를 설정했을 때 그 우정이 끊어진다면 그 우정은 사실 조건부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맞춰줄 때만 유지되는 우정.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연애와 부부관계에서의 경계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경계가 흐릿해지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고 비밀이 없어야 하고 상대방의 감정이 나의 책임이어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도 두 사람은 여전히 개별 존재입니다. 자신만의 감정, 생각, 필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반입니다. 파트너의 감정적 폭발에 대해 항상 반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의 모든 필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너의 기분이 나쁠 때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애 관계에서의 경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따가 이야기하자. 이것은 파트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이 결정은 내가 해야 해. 이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당신을 위로해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잠깐 시간이 필요해. 이것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관계를 깨트릴 것 같아서 두렵다면 그 두려움이 관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파트너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때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계와 자기 존중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는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존중이 강화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 생각, 필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가 경계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때마다,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때마다 뇌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내 필요는 중요하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자격이 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될 때 자기 존중이 깊어집니다. 역설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기 존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 충분히 있어야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자기 존중을 만들어갑니다.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 봅시다. 경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경계 없는 상대와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경계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경계 있는 사람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예스입니다. 그 사람이 노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노입니다. 이 명확함이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경계 있는 사람은 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절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쌓인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경계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 온전히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때문에 함께할 때 더 충만하게 현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해서 해주는 것. 이제 경계 설정을 실제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경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지, 어떤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는지를 탐구하는 것. 일기를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었는가? 무엇이 그것을 막았는가? 그 상황 이후 어떤 감정이 남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써내려가는 것이 자신의 경계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관계에서 모든 경계를 설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너무 압도적이고 자신도 놀라게 하고 타인도 놀라게 합니다. 가장 덜 위협적인 상황에서 작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메뉴를 권유받았을 때 아니요, 나는 다른 것을 먹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 혹은 원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 그날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경계들을 성공적으로 설정할 때 자신감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더 어려운 경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 이후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서 찾아오는 죄책감, 불안,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걱정, 이것들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불편함이 찾아올 때 이것이 내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연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한 경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행동은 항상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을 지지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 여정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 자신의 경계 설정 노력을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경계와 자기 존중에 관한 책을 읽거나 이 주제를 탐구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경계를 처음 설정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경계 없이 모든 것에 응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경계를 설정하면 주변이 놀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거나 당신이 변했다고 불평하거나 죄책감을 자극하려 하거나 혹은 더 강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항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항에 설득당해서 다시 경계를 거두어들이면 상대방은 충분히 밀어붙이면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일관성이 경계를 실효성 있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오더라도 그 경계가 일관되게 유지될 때 상대방은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갑니다. 물론 일부 관계는 경계가 설정됨으로써 끝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자신의 경계 없음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경계가 생기면 그 관계가 지속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슬픔을 동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관계는 진정한 자신과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무리를 향해 가면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경계는 진정한 사랑의 기반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진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에서가 아니라 사랑에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기쁨에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존중입니다. 경계는 당신이 어디서 끝나고 세상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정의하는 윤곽선입니다. 그 윤곽선이 있을 때 당신은 선명하게 존재합니다. 그 선명함이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그 순간이 불편하더라도 그 이후에 찾아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뭔가 작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자신이 조금 더 자신이 된 느낌. 그 느낌이 경계입니다. 그 느낌이 자기 존중입니다. 그 느낌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깊이 응원합니다.